저는 국어가 너무 좋아서 국어국문학과를 갔고 국문학 석사까지 마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국어 문제를 거의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매우 어려운 학력고사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어를 다 맞았습니다. 저는 제가 왜 국어를 좋아하고 잘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그 당시에도 영화나 스포츠보다 소설책이나 철학책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게 국어를 잘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서한쌤이라는 국어 선생님의 카세트 테이프 강의를 들었는데요. 저에게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어를 완전히 기술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때 너무 재미있어서 키득거리고 낄낄거리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강의를 듣고 국어 성적이 오른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재미있었던 강의여서 들은 것뿐이고 다른 학생들도 그냥 재미있어서 들은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서한선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저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놓지 않게 되는 좋은 수단이 되기는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어떤 공부 방법보다 꾸준히라는 의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놓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저에게는 좋은 국어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꾸준히라고 하는 것과 함께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은 아마도 국어를 만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국어 만점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평상시에 독서를 많이 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전국 수석을 한 학생도 아침에 30분씩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국어에서의 가장 좋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꾸준히 독서를 한 학생은 몇백 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책보다 재미있는 게 요즘은 너무 많이 있죠. 게임,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꾸준히 독서를 하는 것은 거의 고문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나 학원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지문을 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문보다는 기출문제를 풀게 하고 수능 특강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모의고사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어 공부의 학습의 방향이고 이미 그렇게 대부분의 루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이 문제에 익숙해지면 자신이 국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국어 실력이 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신이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특히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틀려도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국어시험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에 쫓기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대부분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내에 푸는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것은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열심히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은 이전에는 실력이 없어서 풀지 못했던 문제를 시간 내에 오히려 틀리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2020년 기출문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요. 2022년도 수능 국어 기출을 제가 분석했는데요. 1번 문제를 보시죠. 위 발표자가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히 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시문을 보고 이해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발표 내용과 자료를 활용한 이유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것도 제시문을 보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1번서부터 22번까지를 넣어놨는데요. 여기서 6번과 9번, 12, 13, 14, 19번을 제외하면 모두가 다 제시문을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6번은 제시문을 응용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거의 학생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9번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거의 틀리지 않는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12, 13, 14, 19번은 12, 13, 14는 문법을 외우는 거고요. 19번은 어휘를 외우면 학생들이 모두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3번부터 44번까지 나왔는데요. 한 개는 어디로 날아간지 모르겠네요. 저도 보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다 똑같은 유형들이 나와 있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41번에 나와 있는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를 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제외하고 모든 문제가 다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면 외우면 되는 문제 5개. 이건 일주일 정도만 시간을 쓰면 다 외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국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쓰면 돼요. 그리고 응용을 해야 하는 문제가 2개가 나왔습니다. 난이도는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제시문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해도가 있다면 38문제를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만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학생은 거의 만점 가까이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2020년 수능 국어 등급은 1등급이 91점이었고 2등급이 85점이었고 3등급이 77점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약장수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국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과장인 것 같으니까.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들을 거의 다 틀리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국어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보다 이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해력이죠. 그렇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력을 키울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보면 학생들이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 국어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분들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2020년도 수능 국어 3번 문제예요. 청중의 질문을 듣고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종이에 섬유소가 가는 대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펜촉에 들어있는 잉크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종이로 흘러가서 쉽게 필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를 시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만년필이 어떻게 글을 잘 쓸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를 시키는 답변이에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위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번을 두고 2번부터 볼게요. 만년필로 힘들이지 않고 글씨를 쓰려면 어떤 형태의 펜촉을 사용하나요? 이거는 뭐 학생들이 전혀 펜촉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전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만년필 펜촉의 굵기와 필기할 때 힘을 들이는 정도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이것도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지 않을 겁니다. 만년필 위에 모세관 현상이 적용되어 손쉽게 필기할 수 있는 필기구에는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모세관 현상은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번 봅시다. 만년필로 종이에 글씨를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모세관 현상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라고 해서 그 답변이 바로 여기에서 종이가 섬유소에 가는 대롱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번에 체크한 학생들도 꽤 많다라는 거예요. 1번을 한번 보시죠. 종이의 섬유소가 가는 대롱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제시문에 내용들이 슬쩍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학생들이 이 1번을 의외로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종이에 섬유소가 가는 대롱과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답변으로 얘기를 했는데 질문으로 당연히 물을 수가 없겠죠. 제가 벌써 당연이라는 말을 3번이나 썼는데 학생들이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이 해설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실수를 해서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해설을 들었을 때 이해를 하지 못하는 학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다시 또 틀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아예 지문을 읽은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해 능력이 제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왜 학생들은 기본적인 독해력이 없을까요?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90%의 학생이 국어 문제 풀이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풀이를 들어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해설을 들었으니 자신이 알게 되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바로 자신이 절대 넘어서지 못하는 실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학생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학생이 국어를 못하는 것은 자신의 뇌구조 때문입니다. 뇌구조가 국어를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풀 때 매우 비정상적인 뇌구조에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나서 해설을 들을 때는 매우 정상적인 뇌구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비정상적인 사람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이쁘니? 라고 말했을 때 옷이 화려하네 라고 대답하면 그것은 이쁘다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상대편의 심정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냥 그것을 내가 이쁘다고 말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쁘다라고 답변할 것이라는 비정상적인 기대가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2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뇌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뇌 구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많은 독서 체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중학생이라면 혹은 중학생 학부모라면 국어 성적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책들을 많이 읽히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국어 공부에 들어가는 가장 많은 비용을 아끼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내가 지금 수능이 앞에 있다면, 그리고 내신이 앞에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면, 고전을 읽고 생각하고 그러기에 너무 늦었다면 우리는 국어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3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이 지문을 읽고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문에 이것이 어떤 내용일까에 대해서 아주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시간에 쫓겨서는 오히려 국어 실력이 늘지 않고 막상 시험을 보게 됐을 때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둘째, 그 지문이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읽는 것만으로도 90%의 독해력이 좋아지기는 합니다. 저는 그래서 천천히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적응력도 키워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확인을 했으면 앞으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지문을 읽어야 하는지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꼼꼼하게 만드는데 국어에서는 오답 노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틀렸느냐는 국어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에서 내가 이거 정답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방향 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에서는 어떤 시점으로 쓰여졌는지를 잘 생각해 하면서 읽어야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내가 어떻게 읽을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 놓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이상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가장 좋은 국어 방법은 결국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훌륭한 스타 강사의 강의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해설을 들으면 해설을 듣고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훌륭한 교재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어의 방법론을 잘 알려주는 책은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그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 이전에 지문을 독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의 가장 좋은 방법은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답이 뭘까? 이게 왜 답일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읽었을까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꼼꼼하게 지문을 읽고 내가 이해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물어볼까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어를 잘하는 방법은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문을 능동적으로 분석하세요. 그것이 국어 만점의 정답입니다. 그 어떤 강의도, 그 어떤 모의고사도 독해력이 없는 학생의 성적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토마스 아카데미에서는 죽어도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에게 이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학생에게 맞는 국어 지문을 읽힙니다. 학생에 맞는 국어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토마스의 모든 강의는 한 학생에게 맞는 클리닉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토마스 아카데미에 질문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